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기마을 여러분, 다시 저희가 불러 모셨습니다. 네,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정인성 작가님이 투자인사이트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부터는 뭐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제국의 미래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다뤄보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시간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고 이렇게 모시게 저희가 되었고요. 흔쾌히 우리 정인성 작가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서 아주 귀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보게 된 거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저희한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뭐 발걸음이 좀 싸긴 한데 당분간 쉬고 있어서 귀한 걸로 치고요 일단. 네, 근데 네. 제가 책을 쓸 때 항상 고민을 했던 게 네. 요즘 특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뉴스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네.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데도 PIM이라고 그 메모리 안에서 연산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삼성에선 CXL이란 거 나오고 뭐 용어만 그냥 듣고 모르셔도 돼요 사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조금 더 전에는 갑자기 뭐 파운드리 뜬다 그러고 엔비디아가 갑자기 뭐 인공지능하면 엔비디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개별 뉴스로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 뜰 거야 망할 거야 하는 게 저는 조금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단편적인 지식으로 네. 다 미래를 그냥 조망을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사실 좀 과거를 이게 봐야 돼요. 이제 온고지신 한다고 해놨는데 저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IT라는 게 없던 시절에 그 IT라는 생태계를 만들었던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시절에 그래서 뭐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고 네. 그 결과로 무엇이 생겨났는가 요거를 처음에 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생겼던 리더 중에 어디에서 빵꾸가 나갔고 새로운 회사들이 이제 치고 올라왔느냐 엔비디아처럼 네.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바탕에서 봐야 지금 새로 나오는 수많은 제품이랑 아이디어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길게 보면 이제 좀 더 투자 인사이트도 볼 수 있고 네.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 사이에서 이길지 질지 이런 것도 좀 구분이 되는 거죠. 네.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사실 많은 반도체 투자자들이 물먹고 있는 것, 물먹게 만든 주체가 하나 있습니다. 오매불망. 이번엔 되겠지, 올해는 네. 되겠지. 지금 3년 차거든요. 재작년부터 이제 됩니다 했는데 뭐 DDR5 이제 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거기다 갖다 팔아야 되니까 붙여야 되니까 DDR5 재작년부터 된다 했는데 작년도도 안 되고 올해도 화물차사 되긴 되는 거 맞아? 근데 올해는 진짜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그러니까 반도체 진짜 원조 제국이었던 인텔이 도대체 지금 현재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러면 다시 추적을 해보면 그럼 지금 안 나갔는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반도체에서 인텔이 최고였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뭐 AMD가 없었어? 있었는데? 있었죠. 예,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부터 알기 시작하면 현재의 판세가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인텔을 보면은 인텔이라는 회사는 뭐 반도체 회사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 지금 우리가 아는 IT 생태계의 기초를 전부 만들어 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부는 인텔이 했고 일부는 인텔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했죠. 그러면 그렇게 공고했던 어떤 생태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댐이 어디서 무너지고 그래서 누가 생겨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그 뒤에 예를 들어 인텔이 지금은 왜 이러고 있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나아가면 GPU 회사, 뭐 엔비디아, 심지어 메모리 회사가 하는 새로운 시도들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보면.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인텔이 어떤 정말로 무엇을 해냈던 건지 과거에 그 의의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인텔 얘기 이제 어차피 지금 반도체 네. 역사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파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근데 인텔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IBM 아니었습니까? 뭐 IBM이 있었죠. 네. 뭐 그 전에 뭐 페어차일드 이런 회사도 있고 반도체 회사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전에도. 뭐 정확하게는 그 시절에는 컴퓨터라는 주체가 있긴 한데 반드시 뭔가 CPU를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정확하게는 CPU를 웨이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컴퓨터란 걸 만든다고 하면 납땜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왜냐하면 그 지금의 CPU도 열어보면 결국 트랜지스터 몇 개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 연결해서 논리 회로를 만드는 건데 이 논리 회로란 건 사실 꼭 웨이퍼 반도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 박도희님께 제가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을 시킬 수 있어요 저도. 네. 예를 들면 제가 불을 켜면 문을 여세요. 혹은 불을 끄면 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논리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람을 세워놔도 되고 제가 어딘가에다가 뭐 수차를 세워놔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컴퓨터에 가까운 개념은 그 증기기관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해석기관이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증기를 불어넣고 숫자 몇 개 넣고 막 돌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물건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일단 사이즈가 엄청 커요, 얘는. 네네. 뭐 거의 뭐 방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그렇겠죠, 해보면. 네. 이게 사이즈가 크면 어떠냐 하면 그 성능을 높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성능을 2배로 높이려면 논리 회로를 2배, 3배 넣어야 되는데 네. 방만한 거를 방 2개, 3개 사이즈로 계속 키울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CPU 성능은 뭐 10,000배씩 늘어났는데 네. 방 하나만한 거 10,000개 늘리면 방 10,000개죠. 그러면 네. 아파트 사이즈겠죠. 네. 그런 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그러던 중에 근데 트랜지스터란 게 나타나죠,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그 신호를 끊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국인이 관여돼 있는데, 모스펫이라고 부르는 물건이 나와요, 거기에서. 네. 그럼 이제 모스펫이란 물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웨이퍼 위에다가 수백만 개를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 100만 명 써서 해야 될 걸, 이제 그 웨이퍼 위에 100만 개 찍으면은 한 번에 딱 나오게 된 거죠. 네.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제가 이 웨이퍼에 찍는 방식인데 패턴을 미세화하면 1000만 개, 1억 개도 찍을 수 있어요, 웨이퍼 한 장에. 네. 지금은 조 단위로 찍어내죠. 네. 이것이 이제 그 반도체 시장의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 인텔이 생태계를 만들어간 비결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런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돼요. 모스펫이라는 거는 그러면 뭔가 복사를 해낸다는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모스펫이랑 기본 소자예요. 그 네. 반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CPU나 뭐 메모리 만드는 기본 소자인데 기본 소자. 네. 정확하게 모스펫 구조면 CPU, 메모리 이런 걸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도 꼭 웨이퍼가 아니어도 네. CPU나 메모리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이든. 그걸 증기기관으로 만들어도 돼요. 네. 근데 증기기관으로 만들 때랑 웨이퍼로 만들 때 차이는 그 다음 해 더 많이 넣을 수 있느냐 같은 원가에 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스펫 기반으로 CPU, 메모리 이런 걸 만들면 내년에는 2배 빡빡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건물에 기둥 2개가 있어야 지붕이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인가 보죠. 뭐 그렇죠. 근데 기둥은 계속 작아져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른 걸로 하면 기둥을 작게 만들 수 없죠. 네. 네. 그게 이제 출발점이고 인텔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컴퓨터 얘기로 가보면 네. 원래 IBM이라는 회사는 이제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컴퓨터도 다양했는데 처음에 나왔던 컴퓨터 굉장히 비싸고 컸어요. 네. 뭐 쉽게 말하면 장인이 만드는 거에 가까웠고요. 반드시 반도체를 쓰지도 않고 저항도 끼고 이것도 끼고 해서 한 10년 가까이 쓰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었죠. 근데 그러던 중에 누군가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컴퓨터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이제 집에 컴퓨터를 두고 일도 하면 좋고 그 일하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컴퓨터를 주자. 예전 타자기 이런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타자기 치다 한 줄 틀리면 위로 가야 되고 그렇죠. 옛날 네. 예, 딱딱 소리 나던 네. 타자기. 그것도 한 10줄 썼는데 나중에 발견하면 난리가 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만 아니어도 얼마나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의 아이디어가 나왔죠, 당연히. 근데 처음에 그 PC 이제 개인용 컴퓨터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컴퓨터들이만 남발해요, 이제. 뭐 아타리, 뭐 매킨토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열 몇 종의 데스크탑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때 그런 컴퓨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냐 하면 우리는 지금 제 노트북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각도기님 거 깔아도 네. 돌아가죠. 네. 과거에 아니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사면 그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집에 있는 페미컴 이런 거는 똑같아요. 제가 그 페미컴 후 불어갖고 오락기 끼는데 네. 다른 회사 오락기에 껴지나요 이게? 안 켜지겠죠. 안 껴지죠. 네. 그렇게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가 딱 1대1 매칭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 이유가 크게 2개 있는데 하나는 그 하드웨어 호환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CPU 문제예요. 네. 제가 각동이님께 아까 불을 껐다 켰다 이렇게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프로그램을 돌린 건 CPU인데 CPU도 이렇게 언어를 써요. 네. 우리 지금 한글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도 할 수 있고 뭐 불어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도기님이 영어만 알고 한국어는 모른다. 그럼 말이 안 통하는 네, 거죠. 그럼 말 안 통하고 제가 일을 시킬 수가 없죠. 예.
마찬가지로 CPU도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그 언어가 있어요. CPU만에. 네. 그런 거 이제 ISA라고 부르는데 그 ISA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에 소프트웨어를 그 호환시킬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던 그렇게 컴퓨터가 마구 난장판이던 시기에 IBM이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가지고 나와요. 네. 그 IBM PC라는 거예요. 그 IBM이 만든 개인용 컴퓨터인데 얘는 그 혁신적인 컨셉이 하나 있어요. 요 안에. 네. 뭐냐면 기존의 컴퓨터들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전부 그 자신들이 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현대차 가면 현대차 옵션밖에 없는 거랑 똑같죠. 네네. 네. 근데 IBM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표준이란 걸 만들어서 우리 IBM 컴퓨터를 사면 다른 회사 서드파티의 하드웨어도 낄 수 있다. 여러분이 네. 메모리도 막 늘릴 수 있고 예를 들면 GPU도 그땐 GPU 아니죠. 네. 뭐 배사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되고 이런 거를 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신이었어요. 그때는. 네. 왜냐하면 예전엔 내가 어떤 컴퓨터를 사면 맥킨토시 사면 뭐가 불만이고 요건 뭐가 불만이고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예. 근데 IBM은 제가 원하는 대로 확장 카드를 막 껴줄 수 있죠. 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 컴퓨터에 들어간 CPU가 인텔 CPU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원래 CPU 이제 그 메인프레임 CPU 만들던 것 중에 납땜도 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인텔은 그 웨이퍼 한 번에 빵 찍어내는 CPU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싸겠죠. 네. 그리고 당시 IBM이 원했던 요구사항 몇 개가 맞았어요. CPU에. 성능이나 이런 거 요구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IBM PC에 들어가는 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그 인텔 쪽을 추천을 했어요. 네. 성능상 이런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텔 CPU가 IBM PC에 들어간 거죠. 네. 왜냐하면 PC 시대가 오니까 단가를 계속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대량 생산되는 CPU가 당연히 유리해요. 예. 그러려면 웨이퍼 이렇게 펑펑 찍는 그 모스펫 기반의 CPU가 훨씬 좋은 거죠. 네. 다른 CPU는 끝에 납땜도 들어가고 하는데 인텔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인텔이 IBM PC에 들어가요.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텔은 그냥 부품 회사였던 거죠. 그냥 그저 그런 네. 일종의 스타트업 수준이나 벤처 수준을 막 벗어나거나 그렇죠. 했던. 뭐 그때 네. 하이테크 회사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 만드는 회사고 네.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 소프트웨어 조직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부품 구매하는 애들이 뭐 CPU 고르고 뭐 고르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합쳐서 개발하고. 음. 근데 이 IBM PC란 게 너무 유행하니까 이제 갑자기 다른 회사들 얘는 컴팩 이런 회사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잔머리를 써요. IBM 호환 PC라는 개념인데 이제 요즘 전문 용어로 짝퉁이죠 이제. 네. 뭐냐하면 IBM에서 되는 건 우리도 다 돼라는 컨셉으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IBM에 껴지는 확장 카드는 우리도 껴진다. IBM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우리도 돌아간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짝퉁 짓을 다 하기 시작해요. 모든 컴퓨터 회사들이. 네. 이게 컨셉이 좋으니까 다 그쪽으로 우양호 해버린 거죠. 마치 이거네. 미원이 만들어 놓고 그렇죠. 나중에 아직 다른 뭐 그때 미 무슨 다른 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많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조미료를 그냥 미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예. 락스 이런 것도 다 그렇잖아요. 예. 포크레인 뭐 부치키스 이런 거 다 네. 그런 식이잖아요. 브랜드명이 대명사처럼 바뀐. 예. 그래서 다들 IBM 컴퓨터에 되는 거 따라하기 시작해요. 근데 IBM이 여기서 지재권 보호를 제대로 못했죠. 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나중에는 그 IBM PC는 이제 IBM에서 다 돌아가야 되니까 인텔 CPU를 계속 쓰잖아요. 그렇죠. 인텔이 386 CPU를 내놨어요. 음. 그러면 IBM PC가 386 써야 그 다음에 IBM 호환 PC 386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IBM 호환 PC가 먼저 나온 적도 있어요. 어. 원조 맛집에 이제 메뉴 생기기도 전에 386 먼저 쓰는 IBM 호환 PC 회사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텔하고 먼저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였네요. 그래서 사다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IBM은 그 PC 시장에 혁신적인 일을 해놓고 뒷방으로 밀려나요 이제. 그렇죠. 386부터는 IBM PC는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어요. 네, 뭐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럼 IBM 호환 PC 만드는 회사들은 다 어디 CPU를 썼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 IBM 호환 PC라는 건 IBM에서 되는 건 다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특정 소프트웨어로 돌리려면 CPU가 쓰는 언어에 맞게 이미 소프트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컴퓨터 언어라는 거는
CPU에 딸려가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CPU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를 먼저 알고리즘을 네. 짜놓고 그러면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프로그래머들을 네. 써주면 그게 그렇게 그렇죠. 맞게 구동된다는 거죠. 말을 네. 알아듣고. 그러니까 CPU가.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돌리면 복사해서 넣은 다음 실행하는 거잖아요. 네. 복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쓰여 있는 거죠,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그 CPU가 아는 언어로 쓰여 있고, 그래서 제가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냥 복사해서 안드로이드 폰에 넣으면 실행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인텔 CPU, 윈도우에 도는 애들은 한글로 쓰여 있는데 ARM CPU 영어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못 돌리죠. 네. 달리 말하면 IBM PC를 구현하려면 무조건 인텔 CPU를 썼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M1 칩이 무섭다는 게 애플의 M1 칩이 상방 통합을 이루었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군요. 언어를 통일했구나. 이제 정확하게 M1은 ARM 쪽에서 제일 빠른 물건이에요. 예, 그렇죠. 사실 이 ARM도 좀 독특한데 이제 ARM이 보면 최근에 로드맵이 엄청 커요. 뭐 모바일용 코어텍스 X도 있고 RS도 있고 그런데 그 설계들을 다 보면 뭔가 좀 이게 불만족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전력 대비 성능비가 다 좀 뭔가 미진해요 보면. 근데 애플은 그쪽에서 아예 그 CPU 설계 자체를 확 치고 나가서 네. ARM이라는 그 기계어를 공유하는 모든 CPU들 중에 성능이랑 그 전력 대비 성능이 제일 좋아요. 네. 기술자들은 어마무시하게 뽑았다면서요. 예. 네. 전 정확하게 그래서 애플도 애플인데 ARM 설계팀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게 좀 이게 엔비디아한테 그냥 인수 당해갖고 설계팀을 강화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이건 되게 여담이긴 한데 암 같은 데가 그 세계적인 영향력에 비해서 현금 창출이 좀 떨어지긴 하죠.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사실은 뭐 뭐랄까 지적 재산권을 팔아먹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을 받기는 좀 애매한 거죠. 네, 네. 이게 좀 그리고 공공재스럽게 팔다 보니까 네. 그거 자체가 그 설계팀의 인센티브까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못하는 이유가 개발자들이 다 도망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부족하긴 하죠. 월급을 못 맞춰줘가지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싸노세 애들한테 밀려 나갈 가능성도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줘도 네. 회사에 전혀 이상이 없으니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들을 불러서 그 암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애플이요? 애플이 M1 칩을 만들면서 정확하게 애플은 이런 거예요. 원래 암에서 제가 비즈를 하는 방법 두 가지 있거든요. 그게 칩을 만드는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암이 가지고 있는 설계 자산을 모두 갖고 와서 네, 그대로 쓰는 방법. 이거 대부분 안드로이드가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하죠. 두 번째는 암에게서 최소한의 라이센스. 뭐냐 하면 암이라는 암 버전 암 버전 9 이렇게 있는데 암이라는 언어 쉽게 말하면 영어를 쓸 라이센스만 네. 받을 수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영어에서 앞으로가 뒤로가 뭐 go forward, backward 이런 네. 단어들만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고 음, forward라고 하면 앞으로 가고 그런 거 있죠. 네, 그거는 스스로 다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하는 방식은 암의 명령어를 쓸 그 라이선스만 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이 원하는 건 전 세계에 이미 암으로 쓰여져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돌리는 거고 그걸 빠르게 돌리는 건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머지 그림은 다 그릴 테니까 네. 뭐 기초 재료만 줘. 네, 그렇죠. 기초 재료만 주면 우리가 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네. 그림 다 그려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인텔도 마찬가지로 인텔이 쓰는 ISA도 그런 라이선스가 있어요. 네, 제가 CPU를 설계하는데 저 맘대로 인텔 소프트웨어 돌릴 수 있게 CPU를 만들면 라이선스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텔의 그 CPU 설계를 훔치지 않아도 그건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 쓴 ISA, 그 MOV, 뭐 ADD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거를 해석할 수 있게만 회로를 만들어도 바이올레이션이죠. 그 당연히 줘야 될 특허료나 이런 비용을 안 지불하고 내가 그냥 막 써버리면 그렇게 된 문제인 거죠. 거지. 지적 재산. 예, 왜냐하면 그 CPU가 쓰는 언어 자체도 특징이 있거든요. 다 네. 장점, 단점 이런 게. 예. 자, 여러분은 이제 정인성 작가님과 증시각도의 TV가 함께하는 자 컴퓨터의 역사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조금 지루해지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건 토막씩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뭐 쭉 해서 뭐 2시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뭐
뭐든지 척척 박사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뭐든지 대답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고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실 수도 있으니 오늘은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하겠다라고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하나하나 거의 매주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한층 한층 패스트리 쌓듯이 쌀 테니까 이제 증시각도의 TV와 정윤선 작가를 통해서 컴퓨터의 역사와 칩의 역사를 앞으로 하나하나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첫 시간 정윤선 작가님 아주 재미난 안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